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생각들이 담긴 여러 글과 메모입니다.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워낙 유명한 분이죠. 맞아요. 이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 질문은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도대체 부자들은 왜 계속 더 부자가 되는 걸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요사키가 말하는 부의 원리, 또 당신의 집은 자산이 아니다 라거나 저축하는 사람은 패배자다 같은 들으면 싶은 그런 주장들 있잖아요. 네, 좀 논쟁적이죠. 네, 그런 것들과 그 근거들을 오늘 좀 속속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ESBI 사부면이라는 틀, 이게 오늘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네, 저도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뭐 돈 버는 기술 이런 걸 넘어서서 돈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시스템에 대한 통찰,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맞아요. 시스템 이야기. 네, 그래서 오늘 기요사키의 시선으로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좀 새롭게 정의하는지, 또 소득의 종류가 우리 삶을 어떻게 가르는지, 그리고 그가 말하는 진짜 금융교육이란 게 과연 뭘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듣다 보면 어쩌면 당연하게 여겼던 돈에 대한 관념들이 좀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시작부터 정말 강렬한 문장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당신의 집은 자산이 아니다. 저축하는 사람은 패배자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어요. 그렇죠. 확 와닿지는 않죠, 처음에. 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주장에 뭐랄까 선뜻 동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이 꽤 논쟁적으로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상당히 도발적인 표현들이에요. 근데 기요사키식 정의의 핵심은 바로 현금 흐름에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자산은 아주 간단해요.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 아, 들어오는 것. 네. 반면에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전통적인 회계 기준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이죠. 네네. 공유해주신 자료 중에 그 비유가 재밌던데요. 수도관 비유요. 자산은 집으로 물,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고 부채는 물이 새어나가는 구멍이라는 거예요. 아, 그 수도관 비유. 저도 그거 봤어요. 그거 보니까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자산이라고 여기는 집이나 차도 뭐 유지비나 대출 이자 이런 걸로 돈이 계속 나가면 그건 부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오히려 기요사키는 많은 중산층이 자신의 집이라는 가장 큰 부채를 자산으로 착각하고 있다고까지 주장하죠. 아, 그렇군요. 그가 보는 부자들은 지속적으로 진짜 자산, 그러니까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부동산. 여기서 중요한 건 임대 수입이 나오는 부동산이죠. 네, 그렇죠. 아니면 사업체, 배당주 같은 것들을 계속 사모은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난하거나 중산층인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부채, 예를 들면 할부로 산 최신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뭐 명품처럼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돈을 쓰게 만드는 것들을 사거나 아니면 그냥 월급 받으려고 자기 노동력을 판다는 거죠. 독이 흐르는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료에 그 도식화된 내용 보면 아주 명확해요. 부자는 소득이 생기면 자산을 사고 그 자산이 또 소득을 만들고 그래서 더 많은 자산을 사고 이런 선순환이죠. 네, 선순환. 근데 중산층은 소득이 생기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를 갚거나 소비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이 생기면 그냥 필수 지출하고 끝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관점의 전환이네요. 여러분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난달 여러분의 지출 내역을 이 기요사키 기준으로 다시 한번 분류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겁니다. 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자산을 사는 데 쓰였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부채를 늘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내 돈이 더 많은 돈을 벌어오도록 말 그대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기요사키의 메시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 시스템을 구축하라.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자산과 부채를 제대로 구분하는 눈을 기르는 것이죠. 자, 그럼 기요사키 이론의 또 다른 핵심 축이죠. 바로 이 SBI 4분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자료 전반에 걸쳐서 계속 강조되는 개념이더라고요. 네네.
사람들의 주된 소득원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 틀이죠. E는 봉급생활자, S는 자영업자나 전문직, B는 사업가, I는 투자가. 네, 맞습니다. 이 사분면은 근데 단순히 직업 분류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돈을 버는 방식, 또 시스템을 활용하는지 여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의 차이? 네. 왼쪽 사분면, 그러니까 E랑 S는 주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직접 투입해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안정성,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의사나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 S에 속하는 사람들도 결국 자신이 직접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E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뭐랄까, 내가 곧 시스템인 셈이죠. 아, 내가 시스템이다. 그렇죠. 반면에 오른쪽 사분면 B와 I는 시스템이나 자본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 즉 직원들의 시간이나 다른 사람의 돈, 투자금 같은 레버리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레버리지 활용. 네, 위험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경제적 자유, 이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B는 시스템을 직접 만들거나 통제하는 사람이고 I는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기요사키는 결국 왼쪽 ES에서 오른쪽 BI로 이동해야 진정한 부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특히 흥미로웠던 지점이 공유해 주신 노트에 프랭크 런치라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조사 결과가 인용된 부분이었어요. 아, 네네, 저도 봤습니다. 미국인들 대다수 거의 80%가 포춘 500대 기업 CEO, 그러니까 E가 되는 것보다 한 100명 정도 고용하는 성공한 중소기업 사장 S나 B가 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다들 마음속으로는 약간 기업가적인 삶을 꿈꾸는데 현실의 교육 시스템은 대부분 안정적인 직장인, 이의를 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그 모순. 그 부분을 지적하는 대목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요사키는 우리 교육 시스템이 이 사분면에 필요한 기술, 그러니까 좋은 직업 구해서 안정적으로 일하는 법, 이런 건 잘 가르치지만 정작 B나 I 사분면에서 성공하는 데 필수적인 금융지능, 리더십, 시스템 구축 능력, 위험을 감수하고 관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죠. 교육의 목표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분면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세금 문제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세금 중요하죠. 자료에서 예시로 든 숫자들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E는 40%, S는 60%의 세금을 내는데 B는 20%, I는 심지어 0%의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실제 모든 나라의 세율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네, 기요사키가 이런 좀 극단적인 숫자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뭘까요? 그 숫자들은 실제 세율이라기보다는 그 세금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수사적인 장치라고 봐야 합니다. 아, 강조하기 위해서? 네, 기요사키의 주장은 이거예요. 세금 제도라는 게 단순히 국가가 돈을 걷는 수단이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행동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인센티브 시스템. 네. 예를 들어서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활동, 그러니까 비활동이죠. 네. 또는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활동, 이건 I 활동이고요. 이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서 법인 설립이라든지 감가상각, 투자 공제 같은 다양한 세금 혜택을 준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만들고 또 그걸 잘 활용하는 B와 I 사분면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부자들은 세법을 활용하지만 중산층 이하는 세금을 그저 내는 것으로만 생각한다고 지적해요. 아, 활용과 그냥 내는 것? 네. 자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지만 금융 지식이 없으면 그 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생각조차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 지식 역시 중요한 금융 교육의 일부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대입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단순히 세금 많이 내는 직업은 납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속한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규칙은 혹시 없는지 이런 걸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혹시 자료에서
뭐 이런 세금 시스템이 이미 자리를 잡은 비아이에게 지나치게 유리해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런 비판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그런 비판적인 시각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라기보다는요. 기요사키는 주로 누구나 규칙을 배우면 비아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 시스템을 비판하기보다는 네, 시스템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메시지가 훨씬 강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교육 이야기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기요사키는 현재 학교 교육이 돈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네, 그렇죠. 아까 여러분이 밑줄 그어놓으셨던 그 문장. 글을 모르는 문명보다 금융을 모르는 금융 문명이 현대사회에서는 더 위험하다는 표현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네. 그가 말하는 진짜 금융교육은 뭐 단순히 주식 투자 기법 같은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네. 그보다는 돈의 언어, 그러니까 회계, 재무제표 읽는 법이죠. 그리고 투자 전략, 시장 원리, 세금 및 법률 지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걸 바탕으로 현명한 금융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즉 금융지혜, financial wisdom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지혜.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실수로부터 배우는 자세입니다. 아, 맞아요. 자료에 그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의 실수에 대한 태도 차이, 이게 명확하게 대비되어 있었죠? 네. 가난한 아빠는 실수를 바보 같은 짓, 아예 피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겼지만 부자 아빠는 실수를 성장의 기회, 심지어는 신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이 가르쳐주는 방식이라. 네. 자료에 인용된 에디슨의 말 있잖아요.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찾았을 뿐이다. 이 태도와 정확히 일치하죠. 네네. 학교 교육은 실수를 하면 벌점이나 낮은 점수를 주지만 실제 세상에서의 배움, 특히 BI 사분면에서의 성공은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역설인 거죠. 에드가 데일의 학습 원뿔 이론도 자료에서 언급되었는데 이게 또 흥미롭더라고요. 아, 네. 학습 효율에 대한 거죠. 네. 단순히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는 것, 이런 수동적인 학습은 기억률이 1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직접 토론하고 직접 해보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보는 이런 능동적인 학습은 기억률이 50%에서 90%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금융교육을 했다고 하죠. 예를 들면 모노폴리 같은 보드게임, 이건 일종의 시뮬레이션이죠. 네, 시뮬레이션. 그리고 실제 소규모 사업 경험, 이건 직접 해보는 거고요. 또 재무제표나 현금 흐름 사분면 같은 간단한 그림을 활용해서 시각화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토론을 통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핵심은 안전한 환경에서 먼저 실수를 연습하고 그로부터 배운 뒤에 실제 행동에 나서는 것이에요. 실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이 지점에서 저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나는 재정적인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열려 있는가? 내가 받은 교육은 도전을 장려했나? 아니면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나? 기요사키의 관점에서는 이 실수를 피하려는 안정지향성이 오히려 부자게 되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일 수도 있겠네요. 그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서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실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는 과정, 이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죠.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뭘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인드를 바꾸고 금융 지식을 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엔 행동이 따라야 하잖아요. 그렇죠. 실행력이 중요하죠. 네, 공유해 주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부자가 되기 위한 핵심 전략들은 무엇이었나요? 네, 여러 자료에서 강조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마인드셋, 금융지식, 그리고 실행력입니다. 마인드셋, 금융지식, 실행력? 네. 첫째는 부자 마인드예요. 이거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은 위험하니 안전하게 피하자고 말하지만 부자 마인드는 어떻게 하면 이 위험을 관리하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더 키울 수 있을까? 이걸 묻는다는 거죠. 아, 관점이 다르네요. 네. 두려움에 압도당하기보다는 기회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료에서 그 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막 투매할 때 부재들은 오히려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을 사들여서 더 큰 부를 일군다는 예시가 있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위험이라는 게 무조건 피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공부하고 분석해서 관리하고 그걸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 비유도 생각나네요. 월마트에서 50% 세일하면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데 주식시장이 50% 폭락하면 다들 도망간다는 거예요. 네네, 그거죠. 같은 할인인데 반응은 완전 정반대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마인드셋의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둘째는 당연히 금융 지식이죠. 앞서 말한 돈의 언어, 회계, 투자, 시장, 세금, 법률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공부하고 익혀야 합니다. 특히 기요사키는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이해하는 능력을 정말 거듭 강조합니다. 재무제표. 네, 자료에 나온 그 표현, 은행은 당신의 학교 성적표엔 관심 없다. 졸업 후의 성적표, 즉 당신의 재무제표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이 핵심을 딱 찌르죠. 아, 재무제표가 당신의 재정적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이니까요. 이게 탄탄하면 은행은 기꺼이 돈을 빌려주지만, 즉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지만 부실하면 문전박대 당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은 실행력. 자료에서는 이걸 신체적 지능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던데요. 네, 맞아요. 배운 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요사키는 ES에서 BI 4분면으로 성공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지능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영적 지능, 그러니까 자신의 가능성과 비전을 믿는 힘이죠. 그리고 정신적 지능, 끊임없이 배우고 분석하는 능력이고요. 또 감정적 지능, 두려움이나 실망 같은 감정을 잘 다스리고 실수로부터 배우는 능력, 그리고 비난 대신 문제의 양면을 보는 균형감 같은 거요. 마지막으로 신체적 지능, 즉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행동력. 아, 네 가지 지능. 네, 이 네 가지가 조화롭게 발휘될 때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시스템 B를 소유하거나 자본 I를 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 B이나 투자 I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네, BI 삼각형 모델이라는 틀도 소개되었는데 이건 지속 가능한 사업 B이나 투자 I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요소들을 보여주는 구조더군요. 네, 그 모델도 중요하죠. 보니까 가장 아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사명이고 그 위에 팀, 리더십, 현금 흐름 관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운영, 법률 활용,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쭉 쌓여 올라가는 형태였어요. 특히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영적인 이유, 이게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돈은 물론 강력한 동기부여 수단이지만 동시에 두려움이나 탐욕 같은 아주 원초적인 감정을 자극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돈만 쫓아서는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될 여러 어려움과 역경을 헤쳐나가기 어렵다는 의미겠죠. 강력한 사명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말미에 언급된 그 인덕, 즉 불을 담을 만한 그릇, 인격적인 성숙함의 중요성도 결국 이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아, 인덕. 네, 불을 쌓는 능력만큼이나 그것을 잘 지키고 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이 필요하다는 어찌 보면 좀 동양적인 지혜와도 통하는 부분이죠. 결국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생각하는 방식, 마인드셋, 또 아는 것, 금융 지식, 그리고 행동하는 것, 실행력이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거기에 깊은 사명감과 인격적인 성숙함까지 뒷받침되어야 하는 그런 종합적인 과정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요사키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는 결과일 뿐이고 그 과정에 필요한 내적, 외적 요소들을 균형 있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오늘 로버트 기요사키의 관점을 통해서 부자는 왜 더 부자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참 다채롭고 깊이 있는 탐구를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속에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어떤 도발적인 재정의,
그리고 ESBI 4분면이라는 인간 유형 분석 틀, 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세금 시스템의 이면,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에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는 진짜 금융교육과 실수를 통한 배움의 가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부라는 것은 단순히 운이나 노력의 결과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 사고방식과 금융 지식, 그리고 시스템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의 복합적인 산물이다. 이런 통찰을 얻을 수 있었네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어쩌면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신념과는 좀 다른 부분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요사키의 주장이 때로는 지나치게 단순화되었거나 현실의 복잡성을 좀 간과한다는 그런 비판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그런 시각도 있죠. 네. 하지만 그의 이런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우리가 돈과 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이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나 좀 무비판적을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한번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자료에서 기요사키는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인스파이어하고 또 심장, 프랑스어 라큐에서 유래했죠. 를 뛰게 하며 용기를 북돋우고 인커리지하고 스스로 행동할 힘을 주며 엠파워하고 결국 우리를 평생 배우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적극적인 학습 태도, 실수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자세,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 이것들을 단지 돈을 버는 문제를 넘어서서요. 여러분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성장하거나 변화를 만들고 싶은 다른 영역, 예를 들면 경력 개발이라든지 인간관계 아니면 건강관리 같은 그런 부분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잠시 곱씹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리면서 오늘 저희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